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집입니다. 아마 제가 1982년에 불교학을 시작을 해서 작년 2022년에 한국불교통사라고 하는 한국 역사서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그 책을 보시고 이런 주제를 좀 맡기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필자로서는 이런 주제가 참 고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 1700년인데 아까 위에는 중국은 2000년이고 뭐 인도는 2500년이고 이거를 백매한 쪽으로 정리하는 건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또 이게 또 한국이라고 해서 제일 끄트머리에 놓으면 너무 짜증나요. 일단은 적당한 때에 와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시간쯤 되면 청중분들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가 좀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PPT보다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보니까 청중분들도 연식이 좀 오래되셔갖고 책 보기는 좀 어려우셔요. 그래서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글은 여러분들 그 15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흥망성쇠의 배경과 교훈을 우리가 알려면 일단 한국 불교를 잘 쪼개야 돼요. 그게 시대 구분입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는 학자마다 좀 틀려요. 근데 저는 한국 불교사를 쭉 전공하면서 내내 가졌던 역사관에 의해서 한국 불교를 이렇게 자르면 좋겠다 해서 4가지로 잘라봤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서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래 발전기, 유지 침체기, 쇠퇴기, 회복기 이렇게 저는 한국 불교를 나누어서 제 나름대로 시대 구분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래 발전기는 언제냐? 우리 역사 기록에서 최초의 기록은 372년인데 그 전에 양고승전을 보면 그거보다 조금 빠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 시기는 삼국시대가 되겠죠. 이때부터 해서 765년 무렵까지를 우리가 전래 발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765년이냐? 그건 경덕왕의 서거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 문화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런 문화들의 조성을 보면 765년 전후에 갖고 다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복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훌륭한 뭐 문화재가 있나 이렇게 보면 대략 보면 그 정도면 발전의 탑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72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765년까지 한 400년간이 전래 발전기면 유지 침체기는 언제냐? 이제 통일 신라 765년 이후부터 고려 시대까지가 이제 유지 침체기인데 유지 침체기면은 적어도 유지기는 언제고 침체기는 언제냐? 요거를 한 11세기 중반 무렵까지를 유지기라고 봐요. 그래서 통일 신라 말에서부터 고려. 근데 왜 그러면 이때까지 침체기냐? 12세기가 1170년이 고려시대 무신의 난입니다. 이때부터는 불교가 격하게 떨어져요. 세속적인 일을 막 저지르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1392년까지 불교계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심을 잃어요. 그래서 고려 말에 들어온 유교에게 국가적인 국시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쇠퇴기는 언제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392년 조선의 건국에서부터 1895년까지를 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895년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회복기인데, 그러면 왜 1895년이냐?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의 근대는 1876년을 개항으로 보는데, 물론 1862년, 76년 개항으로도 보고, 1902년 원종의 설립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종교의 가장 근본 목표는 뭘까요? 수행과 포교입니다. 근대에서 도성의 포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도성 출입금지 해제가 1895년에 풀려요. 물론 1895년에 풀렸을 때 기여한 사람이 일본 일련종의 산호 젠라이에서 많은 학자들이 좀 거부감을 가져요. 일본 스님에 의해서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됐는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1894년에 이미 박용효하고 김용집의 연립 내각이 이 도성 출입 금지를 해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1894년의 노력은 통과를 못했고 1895년 4월에 일련종이 다시 요구를 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무렵을 우리 회복기의 기저로 봐도 무난하지 않나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 네 단계의 불교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국 불교가 나타나는 여러 현상 가운데 과연 우리가 제기를 잘 가고 있느냐. 정말 나침판 하나 없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땐 과거를 돌아다 보면 과거에서 일어나서 야 이런 일을 했더니 불교가 흥했더라. 야 이런 일을 해보니까 불교가 망하더라. 그러면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뭐예요? 잘 되려고 하면 잘하는 길을 따라가면 되고 망하는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첫째 전래 발전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전래 발전이 됐는가? 일단은 왕조 시대입니다. 누가 제일 힘이 세요? 네, 왕이 힘이 세요.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걸 사회적 이념으로 확립시켰을 때 불교가 발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흥왕 때에 있었던 불연국토 사상이에요. 신라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나라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신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신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이념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묘가 이제 왜 진흥왕이냐? 불교를 진짜로 흥하게 했기 때문에 진흥왕이에요. 두 번째는 한국 불교 교학 연구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됐을 때가 이때입니다. 한국 스님들의 수행자의 3대 저술가가 이때 나와요. 원효, 경흥, 태연이 한국 불교의 3대 저술가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저술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가 수행과 교양 연구가 됐기 때문에 신라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통일에 기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불교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 귀한 가치를 모르는데 이때는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였던데 이거를 깨트리고 대중들에게 돌려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대안, 원효, 해숙, 해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신도들의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한국 불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업번창, 학업성취, 속희, 쾌차거든요. 모든 불교에서 기도가 다 이렇게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 성불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하시는 분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신라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조를 이뤄내는 게 현신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백월산의 이성설화인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그 다음에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의 극락왕생, 이런 것들이 왜 신라 사회에는 나타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발전의 모습을 보면 리더의 확고한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수행자의 그런 교학 연구, 신도들의 신앙적 의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유지기는 그것의 연속 손상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유지에 공헌을 하신 분이 태조 왕건. 왕건은 철원에서 태봉의 신하로 있다가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이분이 개경으로 옮길 때 10개의 사찰을 세웁니다. 그 10개의 사찰이 이미 불보살을 상징하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개경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느냐? 부처님의 세계처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남긴 후뇨 10주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업은 불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길이 기억을 하고, 도선국사가 점지한 곳 외에는 절을 세우지 말고, 팔관화와 영등에는 축소하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데, 뒤에 뭐예요?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에 그런 공헌한 분이 이제 광종이죠. 승가제를 통해서 이젠 제도화 시켰고, 왕국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국가의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그런 거고요. 유지기의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종파의 성립이에요. 그래서 1097년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천태종이 먼저 세워져요. 조계종 스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한국 역사에서 최초에 설립된 종파는 천태종입니다. 지금 천태종 스님들 좋아하라 하시지만 또 달라요, 그거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극받아서 12세기 초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설립이 돼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조계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파의 설립 때까지가 유지기의 핵심이고, 1170년 이제 무신의 난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이 맨 처음에 우리 불교계를 이용을 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 불교계도 부하 내동을 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쟤네들의 비위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교가 점점 뭐 하냐면 사회적 관심 속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중국 불교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고리대금은요, 고려 사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고리대업이라고는 안 해요. 식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늘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중보다 금리가 높아요. 근데 이제 충선왕 때 오면 유교가 전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왕을 노릇하던 충성왕의 어느 날 마음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북경으로 유학 가고 만건당을 짓고 유학자들을 불러서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재현이에요. 이재현의 제자가 이고고, 이고의 아들이 이색입니다. 이따 끝나시다가 시간 나시면 요 뒤편에 가면 이색의 사당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색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몽주, 정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벽이론. 유교와 다른 이론들을 다 배척하는 사상이 고려 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원 경제를 가지고 호의호의식했던 수행자의 모습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유교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유지 침체기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392년 7월에 조선이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몇 대까지 나와요? 27명의 왕이 나왔죠. 다 불교를 배척하고 2명만 불교를 좋아합니다. 한 명이 세조예요. 한 명은 명종인데 명종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고 그 엄마가 좋아한 겁니다. 엄마가 누구냐면 문정왕후거든요. 그래서 조선 5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불교가 그나마 그냥 숨을 쉴 수 있었던 데는 세조 14년. 그 다음에 명종 20년에서 35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배불의 시작은 누구부터 했냐? 태종이에요. 근데 태종보다 더 심하게 배불하신 분이 누구냐면 세종입니다. 여러분 저 세종료 나가셔갖고 세종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냥 보고 사느냐? 10,000원권의 초상이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세종이
조금 한 3년, 4년간 불교를 보호한 적이 있어요. 세종 29년에 중전 소원왕후 심씨가 죽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불교를 보호해줘요. 잠시. 그래서 남자는 조광지처가 죽어야 철들어요. 근데 한 4년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 남자는 철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충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대충 데리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29년에 철들었다가 3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그 뒤를 이뤄서 한 14년, 명종에 한 20년 이렇게 되는데 가장 배불이 완결된 시점이 언제냐면 중종입니다. 태종은 11종파에서 7종으로 축소를 해요. 7종을 세종은 선교양종 축소를 합니다. 근데 선교양종마저도 없앤 사람이 누구냐면 중종이에요. 그리고 고려 조선 초기에도 승가가 있었습니다. 그 승가마저 폐지한 사람이 중종이에요. 그래서 중종에는 중종 때 와서 불교가 다 법적으로는 불교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종 이후에 잠시 문정왕후가 선교 양종도 복원하고 승가도 복원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강남 봉은사 앞에서 과거를 본 게 승과평이죠. 그때는 꽤 경쟁률이 높았어요. 지방에서 2,600명을 뽑아가지고 2,600명이 몰려와서 시험을 봐갖고 몇 명 뽑았을까요? 33명 뽑았어요. 선정 22명. 21명, 교정 12명. 이 정도 경쟁률은 뚫어야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막 출가하잖아요. 승족을 막 준다고 그래도 안 오니까 지금 어때요? 돈 준다고 해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럼 뭔가 좀 문제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침체기가 언제까지? 조선 후기까지 가는 거예요. 1895년에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교단의 정비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1902년에 원종을 세웁니다. 어디에서? 원흥사. 지금 저 동대문 밖에 가면 그 창신 초등학교 자리가 원흥사 자리예요. 물론 제도는 아까 저보다 앞서 말씀하셨던 정 교수님의 그 일본의 본산 제도를 우리도 따와요. 그래서 이 원흥사를 대본산, 그 다음에 조선 8도의 중요한 사찰 16개를 중법산, 이렇게 대본산 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원종이 조동종하고 연합을 하려니까 그거에 반대한 임재종이 1911년 세워지죠. 근데 이 두 종파가 없어진 것은 1911년 사찰령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의 통제를 받는 중앙교무원 시대로 갔다가 이제 결국 1945년 광복과 함께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게 되죠. 그래서 회복기에서 이렇게 전개되다가 한국불교의 현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 방향이에요. 1945년 한국불교가 정말 발전의 길로 갔었느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발전의 길만 있느냐? 쇠퇴의 길도 있어요. 발전의 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946년에 우리가 일본 불교에서 너무 왜곡되고 변질됐으니까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자 그래서 세운 게 모범총림입니다. 해인사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참여를 안 한 우리 이제 성철 스님이 저 봉암사 가셔서 따로 이렇게 하셨던 게 봉암사 결사죠. 그래서 그러한 결사로서 한국 불교를 발전해 나갔고, 그런데 6.25 때문에 그게 이제 와해됐고, 6.25 이후에도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려는 운동이 있었죠. 그걸 이제 조계 중에서 정화운동이라고 그러고, 또 정화운동 후에 62년 통합정단이 세워진 이후에 한국 불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제도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의 역사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교 방송이 세워지고 불교 BTN이 세워지고 템플스테이, 연등의 축제 이런 걸로 해서 발전의 역사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쇠퇴의 역사도 있어요. 아까도 정화운동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계종에 와서는 정화운동이라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태고종에 가서 발표할 때 정화운동이라고 발표하면 되게 싫어하셔요.
왜? 분규지 어떻게 그게 정하냐? 그래서 고민스레 오늘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래서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쪽도 맞춰드려야 되고 저쪽도 맞춰야 되고 학자가 너무 스트레스 쌓여요. 근데 1970년 조계태고가 완전히 분종을 합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조계종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장자종단으로 해서 잘 끌어왔어야 되는데 1999년까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국동 노탈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어떤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우리 불자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한국 현대 불교는 발전의 양상도 분명히 많지만 쇠퇴의 양상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얻어가는 건 있어야 돼. 그럼 한국 불교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주제의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전래 발전기의 모습을 봤잖아요. 전래 발전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군주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두 가지만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뭘까요? 수행자들의 교양 연창과 정진의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럼 그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도 책임이 많아요. 내가 정말 불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보시면 아니잖아요. 이름은 저기 축원문에 걸어놓고 하는 짓은 저기 가서 만신도 찾아보고 우리 이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사업 번창할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갓바이? 갓바이 부처님 약사열애잖아요. 아프신 분 가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수능 때 가서 미어 터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신행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수보살 도량으로 가신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신행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1차적인 그러한 신행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좀 고등종교다운 신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이제 승가를 돌아와서 우리 승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가의 문제도 그겁니다. 지금 승가의 조계종을만 예를 들어서 교육아사리로 이렇게 임명되시고 뭐 이런 전후를 보면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 한 600명 된다고 그래요. 박사학위만 받으신 분도 한 200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대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학대학은 한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가 되죠? 동국대, 중앙승가대, 서울대학원대학교, 불교대학원대학교, 위덕대학교, 금강대학교, 대학 3개밖에 안 돼. 동방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미 딴 데로 넘어갔고 이제 불교학이 거기서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없습니다. 한 5대1, 10대1 정도 돼요. 중고등학교 볼까요? 기독교 미션 스쿨이 한 450개 됩니다. 우리 불교 몇 개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30개 안쪽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될까요? 한 90개 돼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밀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슬람교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짓느니 뭐느니 난리인데 저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다종교 사회이고 또 중요한 건요. MZ세대라 해서 20대 30대 애들이 종교를 그렇게 좋아 안 해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딛고 한국 불교가 다시 발전의 길로 갈 것이냐 하면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수행자들의 그런 교양 연창과 수행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불교 신자들의 노력입니다. 이거 안 하고 저기 침체기에 그처럼 대중들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를 계속 해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린 다시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그나마 좀 가려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요즘은 너무들 알아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좌표는 그겁니다. 발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쇠퇴의 길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우리 불자들이 선택해야 될 목인데, 이거는 사부대중이 함께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지 승가에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도 아니고 우리 재가 신도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 논문을 쓰면서 저 자신도 배웠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